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트럼프 한마디에 이제 귀 기울여 왔는데 과거 70년대처럼 2배, 3배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가는 전쟁 발발 직후에 고점을 찍고 그 위에는 그걸 잘 못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안 튀었다는 게 그나마 여러 변수 중에서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기업 가치의 결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강력한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든 생각은 그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올라왔는데 그 전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럼 이걸 더 사게는 게 좀 무리라면, 아니면 또 이익을 좀 실현한다면 대안은 있냐? 그래도 코스피가 6천선을 회복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근데 참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희가 한 달 반 동안에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니었던 뭐 이런 느낌도 맞아요. 드는데 이번에 이 같은 반등 장세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처음 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트럼프 한마디에 이제 귀 기울여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유가가 과거 70년대처럼 2배, 3배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가는 전쟁 발발 직후에 고점을 찍고 그 위에는 그걸 잘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안 튀었다는 게 그나마 여러 변수 중에서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예요. 그리고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4.4를 한번 터치할 때마다 트럼프가 타콜 해줬고, 그렇죠. 금리가 4.1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정화됐죠. 우리가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할인율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빼고 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기업 가치의 결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강력한가? 그 질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든 생각은 그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올라왔는데 동시에 이제 그 전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건 좋긴 좋은데 그럼 이걸 더 사게는 게 좀 무리라면, 아니면 또 이익을 좀 실현한다면 대안은 있냐? 반도체 이외의 다른 섹터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아마 지겨우실 것 같아요. 가장 여기 와서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주식은 가치에 수렴하니까 사가지고 들고 가셔라. 근데 가치란 단어조차가 우리가 동의를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뭐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올해는 굉장히 벌피로드라는 표현을 여기서 한번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일 것이다. 근데 이제 울퉁불퉁한 길 중에서 좀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 8천, 7천, 8천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수는 그렇지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있는가? 포트폴리오 좀 확산이라고 표현을 쓰나? 좀 그런 고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던 그 바로 다음 날인가였는데, 그때 뭐 실적으로 전자 앞으로의 전망치 감안하면은 뭐 7배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분기 숫자도 컨센서스보다 훨씬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멀티플이 싸니까 무조건 이건 가치가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우리 역설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치주란 말이냐는 거죠. 우리는 전자 같은 회사를 흔히 지금까지는 약간 시크리컬적인 성장주로 봤기 때문에 경기를 좀 탄다 봤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 진정한 구조적 성장주가 되려면 TSMC처럼 전자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밸류가 좀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밸류가 내려가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 너무 유리한 환경이죠. 그럼 무조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 업체들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가만히 놔두면 이 정도 수급이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굳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할까요? 할 필요 없죠. 그냥 시가로 높게 받아가는 게 그렇죠. 메모리 업체들한테 아시겠지만 얘기니까. 과거에도 장기 많은 분들이 LTA라는 게 네. 롱텀 어그리먼트라는 게 과거에도 보면은 어느 사이클에 있어서 이 정도 유지하는 가격, 그래서 네. 수요를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의미로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자 빼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불과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전자 집중하라. 뭐 여기도 와서 그런 네.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디 가도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자 업종이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모두가 동일한 것을 바라볼 때는 한번 질문을 네, 던져야 맞죠. 된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요. 여하튼 분명한 거는 3월 달에 매우 독특하게 이게 단기 자금 들어오는 건데 네. 3월에 어마어마하게 다들 리스크 관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단기 자금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바닥을 치기 경험만 하는데 일단 이거가 돌아올 것 같고 과거에 또 이 흐름과 많이 연동되는 게 쇼 플레이어들이 일단 네. 포지션을 다시 감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고민도 하실 때 대안의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네. 완전히 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상당히 숏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커버링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는 은근히 돌아가면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하튼 너도 나도 3월에 위험 관리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최근에 좀 포착되는 느낌이다. 그것이 일종의 외국인 매수로 좀 표현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외국인이 3월 달까지는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는데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순매수로 잡히는 날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사에 CTA 펀드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네. 뭐 한의원도 아시겠지만 그 CTA 펀드라는 곳이 원래 커머더티 쪽에 추세 추정형 맞습니다. 스타일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게 하도 상품 시장이 아웃되니까 이쪽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CTA 펀드들이 아마 청산 포지션을 감기에 들어갔단 말이 굉장히 많았고 미국 증시에서 특히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급락했다가 돌아섰던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물량이 꽤 많았으리라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도 의외로 어떤 종목들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쌓여야 되지?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일수록 한번 답답하셨겠지만 아마도 그 대강기가 나온다면 그런 종목도 매우 탄력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쩔어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일 것 맞아요. 같은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떠올리시죠?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산을질 봐야겠죠. 네, 뭐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도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쩔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들 놀림 뭐 미디어에서 놀림거리가 되면 주시해야 돼요 원래. 왠지 역발상의 시각으로. 그렇죠. 항상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화장품 업체를 막 비웃으니까 바로 돌아섰고 그렇죠. 제가 웃긴 얘기로 CJ 제일제당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제일제당도 어쨌든 간에 유가 가스 가격에서 도출되는 게 비료잖아요. 비료 원료가 사실은 가스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가스가 통로가 막히니까 비료 가격이 급등했고 또 그다음에 대두 쪽 올라오니까 라이신 가격도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제당도 은근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식의 사고. 내수 다 망한다고 했을 때 백화점 돌기 시작했고 그런 시각에서 플랫폼을 좀 뒤에도 저도 약간 여기다 적어오진 않았는데 네. 후보군 중에 하나로 네이버, 카카오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네.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 보면 상당히 반등 여건이 무르익어 있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겨울 정도로 동일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결국 우리가 주식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을 때 제일 편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물리더라도 주식을 사고 들고 가면 되는 거죠. 특히 현 시기처럼 주가가 다시 연초 대비로 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보다 더 특이한 곳은 미국 S&P 500입니다. 네. 한 6,200 갔다가 네. 6,800이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고민스러운 순간이 왔죠. 다들 정고점 부분에 다들 와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여기서 치우고 가려면 가치의 방향이 우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치라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결국 R-G분의 C라는 표현을 써요. 네.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마진이 좋아져야 현금 창출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익률이 좋아지려면 비용이 안 올라와야 돼요. 약간 헷갈리잖아요. 지금 뭐 금리도 조금 높은 수준에 있고 그것도 있지만 원자료 값도 원자재 높고, 가격이 은근히 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PPI가 낮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 거는 3월
10일까지 거 네, 그거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게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인가 그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PPI를 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결국 이번에 자극을 줬던 여러 요인들 때문에 코스트에 대한 부담은 좀 생겨왔다. 일부에서는 AI 생산성 현명이 이걸 다 끌고 내려올 것이다 주장하는데 AI를 많이 쓰지만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게 그렇죠. 아니죠. 그럼 결국 이게 성장이 나오려면 우리가 앞에 산업이 커져야 되는데 이건 아마 핵심적인 성장 스토리는 아마도 AI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부과되는 거는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완벽하게 자유롭게 돌아선 상황이 온다면 재건 수요도 생기겠죠. 전 최근에 건설 쪽 올라온 걸 그렇게 막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뭐 이란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중국 건설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지만 한국 업체들도 분명히 거기에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여전히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이게 흔히 말하는 할인율인데 네. 예측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전쟁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쟁 끝났다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우리가 너무 교과서전 얘기를 한다고 어떤 분이 갖고 어느 방송에 댓글을 달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가치가 우상향하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은 게 모호하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약간 변동성적인 요인이 남아있지 않을까. 다만 금리가 내려온다면 네. 추세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리를 계속 주목해야 된다 말씀. 그러면 지수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정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네. 이거를 뚫을 수 있을 매크로상의 핵심 변수는 금리 이렇게 보면 되죠. 금리이고 결국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뚫려야겠죠. 뭐 그게 첫 번째죠. 그게 뚫리면 금리도 내려올 거고 맞습니다. 유가도 물가도 내려올 거고. 다 내려올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 이제 약간 체크해야 될 네. 가격 지표를 하나하나씩 좀 보자고요. 네네네. 일본 국채 10년이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우리가 일본 하면 소위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했잖아요. 장기채가 마이너스였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물가가 매우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가면 뭐 이렇게 싸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유행했었잖아요. 저희 그쵸. 일본 가서 돈 쓰는 게. 그렇죠. 이제는 아마 일본 가면 모든 게 많이 비싸졌을 거고 저도 당장 다다음 주에 또 일본을 자주 가는 편인데 호텔비가 분기마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결국 일본이 글로벌에 나가 있는 돈을 이제 회수하지 않을까. 이게 갑자기 시작이 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장에 충격을 줄 그런 이슈는 아니라 보지만 네. 분명한 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뭔가 선진 어떤 경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왜 올라가냐 물어본다면 결국 일본은 재정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다카이치의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가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다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모든 나라. 미국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장기채 금리가 아까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금리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편안하게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생각을 저는 일단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에 이제 다 호르무즈해협이 평화롭게 끝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네. 여하튼 또 여기서 뭔가 문제가 되면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였죠. 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 LNG는 매우 걱정스러운 이슈예요. 네네네. 우리가 올해는 아마 여름에 정말 살인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벌써 30도가 지금도 가깝게 더운데.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아마 이 슈퍼 엘니뇨라는 게 뭐 지구 온난화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에어컨은 아주 우리가 끼고 살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전기료에 대한 고민들이 모두 생기겠죠. 네. 모든 공장들은 다 전기료가 코스트가 올라가고요. 아까 그러면 다 아까 가치에 공시로 들어갔을 때 이익률 측면에서 계속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전기료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제 비용단에서 금액들이 더 추가가 되고 이게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럼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 네. 모든 곳에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화학이라는 게 우리 화학업종 애널리스트는 참 되기는 엄들지만 한번 알고 나면 정말 아는 게 많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가끔 저와 같이 얘기 자주 하는 친구가 화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같이 네네, 알고 맞죠. 있는 친구 네. 막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많은 경우에
공급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꽤 장기화될 것 같다. 전쟁이 끝나도. 네.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히 여러 군데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 걱정은 당장 다가오는 LNG예요. LNG는 알다시피 우리의 전력수의 결정적인 걸 차지하고, LNG는 많은 부산물을 통해서 비료에 아까 원료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S&P 500 세부 지수 보시면 비료 업종이 있거든요. 네네. 난리 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은 회사들도 엄청 네네네. 올랐고,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LNG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가격에 여러 군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LNG를 이제 만드는 곳이어서 네. 네. 뭐 미국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쉽게들 말은 하고 있지만 좀 빨리 열려야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오늘이야 이제 편했지만 제가 갖고 다니던 그림이었는데,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된다는 거. 아직은 뭐 처참하네요. 뭐 미국은 몇 대 지나갔다고 강조하는데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화학 제품이 이제 원복되려면 네. 최소 6개월이거든요. 이게 다 열린 뒤에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물건들은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생길 거고, 참고적으로 뭐 제가 아는 어떤 밴드 회사는 네. 마저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동남아 생산 기준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보면 동남아에서는 출근을 안 시킨단 말이 있어요. 오토바이 연료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은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린다라는. 기대감의 선반영 그쵸. 뭐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된다면 그 어느 정도 현재 상승 정당화됐지만 네. 좀 더 강하게 주가가 의미 있는 레벨로 치솟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장 좋은 말은 이거죠.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을 보시면 미국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직도. 내년도 경기 GDP 보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거 갖고 리세션을 얘기한다는 거는 머릿속에서 상상할 뿐이에요, 지금. 네. 미국 경제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아까 금리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서서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수요가 강한 거니까 두렵지 않은데,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적응의 시간을 주면 과거에 미국채가 6% 갈 때도 주가 올라간 적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으니까. 네.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걱정해, 이게 비용적인 거나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성장 이상의 금리일 때가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명한 아까 저러한 생산 공급 차질 때문에 약간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기업들이 판가를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참으셔야 되는 게, 판가 올리는 기업들을 잘 서치해 놓으셨다가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일단 매출 증가율을 보면서 주가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문제는 판가를 올리는 만큼 인플레 상승 압박은 점점 커질 겁니다. 어느 날 경기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판가 올린 게 소비를 제한할 거야.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생겼죠, 요즘. 요새 은근히 노트북 사는 거 겁나합니다. 그게 뭐 치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게 나온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잘 보시면 스마트폰도 그 기간 끝나서 사러 갔더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꾸려고 했더니. 되잖아요. 가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나 마진을 적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치플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파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결국 케미칼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의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IT금 모든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비용인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시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가 그래 녹록치 않아 봐요. 치고서 막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작년에는 그렇게 어디 가시면 막 뭐 질러라 하시더니 좀 요새 왜 이렇게 싫어하는 말만 하시냐 그러는데, 뭔가 망가진다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들이 가치의 방향이 아주 뚜렷해 보일 때면 우리가 주식을 사서 물려도 겁이 안 나는데, 만약 올해 어느 시점부터 좀 이게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계하면서 좀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뭐 삼성전자 이번 실적도 그렇고 그쵸. 2분기까지도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고, 비용도 지금 별로 안 올라오고 있고, 금리 부담도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닌데, 하반기 때는 이 변수들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가 가끔 좋아하는 분들 인용하는 게 뭐 하워드 막스를 인용하지만 뭐 오펜하이머라든가 하워드 막스라든가 많은 뭐 캠피셔라든가 많은 우리들이 인용했던 많은 그루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정확히 점은 못 맞히지만 네. 어느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네. 어느 구간에서 용기를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실 저번에 전쟁 초기에 급락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고 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네네. 여기서 막 용기 내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렇다. 6천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천이 가고 8천을 갈 거니까 한 6천, 2, 300, 400 갈 수도 있죠. 네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손익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하방이 제한적인데 상방이 크게 열릴 때 우리가 이제 단도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이 뭐 많은 구절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절판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출판사가 큰 실수를 했죠. 제목을 바꿔 재출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재출가 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하브라이에 거기 보면 소위 손익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거예요. 손익비가 나오는 거를 집중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에는 지금도 그런 손익비를 좀 따지는 종목을 이따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주로 강조했던 게 반도체. 네. 어디 가든 저도 강의하는 곳에서도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거 보면 다 반도체 한 40%뭐 이렇게 전기 뭐 다 똑같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증권주들 뭐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얘기하고 금융주들 좀 얘기하고 네. 전력 인프라 좀 얘기하고 그렇게 다 이게 섞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좋지만 이것만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떠올리는 건 몇 가지 매크로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자료들을 많이 안 보세요. 제가 그래도 여러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매달 초에는 한번 열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냐도 중요하지만 네. ISM 제조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좀 어떻게들 해석하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ISM 제조 지수는 왜 의미가 있냐면 경기 지표라는 거는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요. ISM 제조 지수는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달 거 하기 때문에 경기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투자할 때 호황기가 사면 불리하고 불황기에 사서 호황기에 팔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ISM 제조업 지수가 저 50 미만에서 저 밑에서 돌아서 올라올 때 사면 상황은 안 좋지만 그때 사는 게 맞고 그때가 그 말씀하신 손익비가 좋은 구간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낯서시다면 어쩌면 맨날 차트에 선긋기 놀이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러한 투자 방식은 매우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근데 대개는 50 이상에서 꺾여 내려올 때 조심스러운데 이 아래가 한국과 특히 관련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이 높다 네. 보니까 ISM의 뉴 오더예요. 네. 뉴 오더가 약간 꺾였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걸 좀 추이를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한의원에 계시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에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네. 있잖아요. 많이들 보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증권사들 자료 보시면 맨날 글로벌 유동성 하는 이유가 이게 각국의 M2 증가율 곱하기 환율인데 다 모아놓은 곳에서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계산을 다 해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세계 경기의 탄광선의 카나리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라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네. 거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정말 잘 맞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유동성 주의와 매우 같이 갑니다. 그런데 동일하네요, 거의 완전히. 뭐 한의원님 다 아시면서 여기 있으니까 자료 쓸 때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이 유동성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나오냐? 각국의 M2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일본을 은행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일본도 금리가 올라가고 중앙은행이 약간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5월 15일에 취임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연준 의장도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 것 같잖아요. 이걸 늘리는 방법은 연준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연준이 내려줘야 되는데 금리는 못 내릴 것 같잖아요. 당장 내려줄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추론을 해본다면 이건 내려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매우 좋은데 네. 나머지들의 수출이 그렇게 녹록치 않겠구나. 근데 최근에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4월달 매달 초가 한 10일 정도 지나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화장품도 너무 좋고 하니까 반응을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대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꺾였으니까 혹시 이게 어느 날은 갑자기 안 좋게 나올 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반응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이와 같은 유동성을 갖다가 이게 선행시켰기 때문에 4개월 내에 꺾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작성 시점이 2주 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하면 네. 여름이더라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2분기 시적 나올 때쯤이에요. 그때쯤 그러네요. 확실히 이 유동성 요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것도 꺾여 내려올 텐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뭔 윤사람 저서 윤지호 저 사람 나도 뭔 헛소리야.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인데 저게 말이 돼?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다시 보면 다 증가율 데이터예요. 네. 뭐 YOY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 꺾인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감속한다는 의미고 약간 어렵게 쓰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 꼭 굳이 미분을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렵습니다. 괜히 미분은 어렵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뭐 자료 보면 항상 그런 수학적 용어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재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과거에 주가가 먼저 꺾였던 국면은 항상 성장률이 꺾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섹터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이게 꺾인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3분기 이후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오라클이 엄청 강하게 반등을 했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있냐 없냐가 어쩌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결정지을 변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할 때 막연하게 그냥 데이터가 증가율이 꺾이니까 무조건 부러진다는 생각할 게 아니라 뒤에 막대기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현재 추정치로는 1분기 이후에 꺾인단 말이에요. KBS 증가율이 속도는 둔화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들이 어땠죠? 올해 상반기 내내 이 기업들은 급락했어요. 그렇죠. 오라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주가가. 그거는 우리가 투자에 아까 맨 앞에서 현금이 가치를 결정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연합인포맥스 들으신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생소하시다면 알고는 계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영업에서 만드는 현금 흐름이 OCF라고 그래요. 거기서 투자금액 캐펙스를 빼면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네. 아까 그런 빅테크들이 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비율을 계속 보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년이 되면 결국 돈이 없어져서 얘들이 힘들어질 거야. 투자를 못 할 거야.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업에서 돈을 더 벌 거니까 이것이 개선될 거야. 모르죠. 그렇죠. 가봐야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하려면 그 기업들이 이걸 번다는 전제가 돼야 돼.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앵무새들처럼 다 나와서 저도 똑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수급이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럼 장기 계약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의 어쩌면 돈을 만들어내는 자기 사줄 수요 업체들을 잘 관리하고 싶을 텐데 적절한 마진 쪽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가 있고 수요를 늘려주는 대신 수요를 확정해 주는 대신 우리는 Q를 좀 늘려서 더 많이 팔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반도체 업체의 전략은 Q를 안 늘리면서 증설 없이 그냥 가격 올렸는데 이 가격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 때 너무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면 장기 계약으로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장기 계약을 잡고 그 대신 나는 Q를 넣을 테니까 니네가 좀 더 수요를 확실히 해줘. 그래서 장기 계약이 과거에는 이렇게 길게 안 했었는데 꽤 긴 계약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문제가 주식시장 가치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아주 선명하실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영업 현금 흐름이 이거고요. 엄청 좋죠? 네. 이때는 왜 주가가 많이 올리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이 간격만큼 다 뭘 했죠?
주주 환원을 해줬어요. 아 그러면은 올해 연초 이후에 그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가 시원찮은 것도 여기죠. 주주들한테 돌아갈 돈들이 뭐 여기가 다 간격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줄어들고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게 이렇게 돼요. 1이 넘어요. 마이너스 그 자유현금 흐름이 그냥 마이너스로 간다는. 간 회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빅테크들이 주주 환원을 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이 간격이 클 때는 굉장히 주가가 단단하게 이때는 어떻게 올라갔죠? 서학개미 분들이 사는 주식들이 엄청났죠. 엄청 오른 거죠. 아 이게 다 내 돈이니까 요 사이가 현금이 가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자유인이 된 데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금의 가치다. 그렇죠. 가치는 이 단기 순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PER, EPS 개념이니까 보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 발생주의 때문에 이익이라는 거는 항상 현금이 외상 매출금은 어떡할 거예요? 외상을 매출했는데 돈 안 주면 예금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금의 가치로 보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OCF 캐펙스 비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약간 차갑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캐펙스 OCF 비율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지금. 되게 타당한 고민이라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영업 현금을 다 써버리면 대출하다가 결국 남은 건 증자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증자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그쵸. 굉장히 주식의 희석을 시켜주는. 가치를 결정할 때 ROE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ROE가 높아야 하는데 ROE라는 거는 결국 분모가 주식수거든요. 네. 주식수가 늘어나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떤 시점에 상당히 막힐 때의 특징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날 때예요. 증자라는 거 나올 때. 그래서 최근에 스페이스X도 뭐 여기서 조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 뭐 오픈 AI도 이번 계약 조건을 보면 돈을 대주는 조건들이 네. 다들 상장하고 나서 뭐 조건이 다 걸려 있잖아요. 다 조건이 걸린 옵션적인 자금 대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내년 이후에 고민이 되는데 내년의 고민이 언제쯤 반영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아까 그 4개월 뒤에는 수출이 꺾이게 겹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주주선을 이번 주에 보냈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같이 있는 친구가 번역했던 건데 정말 재미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직감으로 캐페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해 나는 주주들한테 보낸 거야. 이제 계약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특히 ATW 캐페 이쪽 돈을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빨간색 칠한 건데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아까 FCF 현금 창출을 얻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감행했는데 단기적으로는 FCF 역풍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아까 요 공식에서 보면 이 역풍을 감수하겠다. 이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역풍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만큼 만들 거니까 이거 시장의 판단이 달라는 거죠. 우리 시장은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고민이죠. 시장에서 그래 아마존 훌륭해. 몇 년 뒤에 떼돈 벌 거니까 너희들 FCF가 감속해도 난 괜찮아. 이럴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런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네. FCF의 역풍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구글마저도. 네, 맞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올 게 기회라는 건 나머지는 죽고 자기가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만 이제 할까요?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분은 또 어떤 반박의 논리를 가져가냐면 지금은 이 정도 업체만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살기 위해서 다 AI 투자할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신세계도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죠. 그냥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각자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저 같은 사람은 가치라는 게 결국 FCF의 방향성을 봤을 때 훼손이 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난 1년 정도만 기간 놓고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FCF나 미국이 보세요. 네. 미국이 작년부터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네. 서학개미 분들이 도대체 미국 주식은 저렇게 밸류가 싸지. 근데 지금은 똑같은 얘기예요. 멀티플이 얼마 쌀 아니. 이때는 멀티플이 얼마였는데 지금 멀티플. 당연하죠. 배수를 멀티플이라는 건 상대 가치예요. 뭐냐면 이 보는 이익에 대해서 내가 가져올 양이 적어질 때 상대적 밸류를 낮게 네.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 순간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셌냐? 4월 10일까지 수출액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상만 개만 수출 가격이 한 37% 올랐다는 걸 추정이 돼요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더 어디까지 올라가냐의 싸움이죠. 근데 각도를 보면은 저게 계속 저 각도로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네요. 여기서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수직으로 더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 이거 부러질 때까지 가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자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업 저보다는 이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장기 공급 계약의 데이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른다고요, 우리는.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아주 추측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추측하는 거야? 수출 계약을 중량 기준 수출 단가 추이를 보고서 어느 정도 올랐을까를 추측한 거예요. 역상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2분기 정도가 증가율의 정점인 건 맞다. IOY로는. QOQ는 1분기였지만 QOQ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연관을 보면 최근에 노조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모리는 시크리컬인 게 맞다 본다면. 왜냐면 밸류가, 그러니까 멀티플이 싼 걸 보면 시크리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리컬은 뭐냐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란대. 이렇게 본다면 하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파운더리가 있으니까 전자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뭘 하냐의 문제인데 이건 오펜하이머가 했던 분류인데 저는 여기서 테크 산업재 럭셔리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봐요. 특히 여기 자동차가 좀 보이는데 경기 민감 주식 중에서 약간 가치주 싼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경기 민감의 성장주 스타일에서 경기 민감의 가치주 스타일로 좀 가는 게 낫다. 쉽게 말해서 약간 하방이 제한적인 거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을 다 줄이자 이건 아니지만 그거에 올인하고 있었다면 약간 비중을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결국 피지컬 AI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두 달 전쯤에 한국에 이제 AI 내러티브 생태계 반도체가 있었고 여기는 막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때 리노 ISC 같은 거는 정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저도 말하던 종목 전기도 독보적인 그렇죠. 지금도 이쪽 그렇고. 생태계는 다 좋았어요. 그리고 변압기 쪽도 매우 좋고 특히 산일전기처럼 2대 주주의 블럭들 때문에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다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압기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전선 중에서 대한전선 같은 것들도 혼자서 완전히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I 생태계에서 이쪽에 제가 갖고 다니던 그림인데 이제 변하고 또 전력원 ESS 쪽도 괜찮은데 그 대장이 SDI거든요. 왜냐면 SDI가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다 움직였다는 걸 제가 한 번씩 다 이제 시세로 줬던 거고. 제가 농담처럼 이걸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어떤 분이 장문에 글을 보냈어요. 네. 여기 표를 뭘 했다는데 저는 뭔지 모르다 나중에 봐서 여기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 괜찮지 않은 종목들이 있죠. 여기 다 하나 보여요. 자동차라는 게 보여요. 저는 여기에서도 가능성이 뭐 현대차라던가 만도라던가 SL 같은 거는 상당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물론 로봇 내러티브 AI 피지컬이라는 게 한국이 과연 중국 대비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겠지만 아까 역설적으로 역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꺾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꺾이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한다면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돈을 약간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하드웨어가 압도했다면 네. 소프트웨어도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코이브 같은 회사들이 확 돌아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요 며칠 사이에 미국 주식 중에서 전혀 AI와 상관이 없는 인터넷 광고회사 같은 것들도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형자산 기업만 잘 되고 있었죠. 저도 항상 유형자산 기업 말씀드렸는데 약간 소위 유형자산을 안 갖고 있는 기업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아까 갑자기 한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요? 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다들 하도 안 좋게 얘기하시길래 그것도 혹시 변화가 있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설 여기다 그림을 추가해야 될 게 생긴 게 이 생태계가 작동돼서 이거는 하드웨어들인데 네. 한국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하이퍼스케일러 공급이 되면 이때 거래되는 것은 뭐로 거래가 될까요?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쪽. 그렇죠. 근데 이것을 생태계 토큰을 발행하고 뭐 다르게 되기 때문에 네네. 코인적인 사고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약간 이거는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팔고 이거 다 이 얘기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들 좋은 기업이 많이 있었고 다들 이 기업을 갖고 고민하다가 뭐 이번에 그런 변동성과는 어떻게 버틴 거죠. 뭐 전자도 어떤 분은 전자를 좋아하고 어떤 하이닉스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리노는 IS냐 갖고도 논쟁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IS 좋아하다가 할 수도 있고 한전은 정말 최악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한전은 어쩔 수 없어요.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 언제 뭐 박살을 나는 거고 전선주 중에서 많은 분들도 대한전선 같은 것도 오늘 움직였길래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쪽 생태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졌던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뭐 비싸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의 점이 올라갔다니까 빼고 그냥 도요타 비교하면 싸지 않죠. 근데 이걸 갖다가 도요타와 비교할 거냐 테슬라와 좀 비교할 거냐 질문을 던지면 달라지는 거죠. 저는 후자의 가능성의 내러티브가 나온다면 자동차가 어쩌면 다음 여름으로 가는 지금 여름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늘려야 되는 올해 그 1월과 같은 그런 좀 비중으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경우에 뭐 현대차, 모비스, SL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다 플랫폼 기업은 아직 표를 안 고쳐가지 않는 건데 네. 그것도 좀 보는데 너무 실적도 별로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물어보면 오늘 어젠가 기사를 봤더니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합병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다는데 밸류는 최저점인데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두나무와의 스케줄이 좀 나오면 좋아지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 투자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ISN 제조지수를 말하면서 50 미만에서 안 좋았다 좋아질 때가 아까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지. 그런 게 지금 뭐냐를 물어본다는 제 눈에는 이런 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거 없는 주식을 찾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뭐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피터 린치 말 많이 인용하죠. 꽃은 키우고 잡초는 뽑아버려라 얘기를 하지만 꽃이 만개 해가지고 꽃이 만개했단 말이에요. 네. 꽃이 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좀 다른 것들 좀 들꽃 같은 거라도 좀 봐야 될 시기가 온 것인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쪽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견이 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가 꺾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국내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약간은 지지부진하다면 그 대안으로 어떤 쪽이 나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 지금 가장 좋은 사람들은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고 전기를 들고 있고 어떤 메이저는 그것도 모자라서 뭐 SK 관련된 지주사를 사고 네, 그렇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렇게 비중이 높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좀 그래도 많이 왔으면 서서히 좀 줄이고 네. 비중을 나머지 그리고 금융주도 매우 많았단 말이에요. 항상 금융주가 제일 편하고 증권주도 당연히 가장 각광받을 곳이니까 특히 증권주 중에서 고른다면 가장 싼 게 지금 PBR로 보면 한국금융지주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요, 저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주로 성장 아까 말했던 소위 경기 민감형 성장주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래도 성장하는 주식만 샀단 말이에요. 네. 성장주 가치주라는 게 명확히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성장이라는 건 매출 성장이 나오고 이익 그로스가 나오는 걸 성장주로 하고 가치주라는 건 PBR 싸고 아니면 좀 밸류가 낮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장에 봤을 때 약간 한국에서 가치주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좀 비중을 늘리자. 근데 뭐 중소형 가치주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한국에서 대형 시총 상위 50위 내에서 상대로 싼 거 뭘 찾아보면 남은 거라고는 아까 말한 자동차랑 네. 네카우 정도 남았는데 그게 막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쪽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싸다는 거 있으니 한번 참고하셔라. 그 비중을 저는 좀 가져가야 될 때가 온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랑 뭐 조선 뭐 전력기기 이런 업체들은 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포트의 구성이 비슷할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 주식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그 눈높이 조금만 못 맞춰도 이전보다는 주가 휘청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있고 다른 쪽으로 가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를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네.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거의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혼자서 재미없었거든요. 아까 전선주 보여드렸지만 혼자 그런 것들을 그때 따라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을 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좀 줄이고 그거를 현금을 갖고 있을 바에는 뭔가 사야 된다면 이런 대안들을 갖고 시장이 만약 안 좋아 보이면 현금 비중은 늘리는 게 맞는데 시장이 그래도 뭔가 단단하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본다면 포트폴리오가 주식으로 채워져야 될 텐데 네. 아까 그런 종목들이 좀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대안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네. 대안으로 쩔고 있는 업종 말씀하셨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좀 떠올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제가 이제 최근에 ESS, SDI 같은 것들 다 좋았지 않나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움직였고 그거보다는 현대차가 숫자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숫자로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 있습니다. 예. 그 S&P 500 지수가 지난 1월에 역대 최고가를 찍고 9% 정도 급락했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 미국 시장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성 측면에서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네.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왜 뭐가 많이 내려왔냐 물어본다면 소프트웨어 주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도 하드웨어적인 주식들이 반도체가 주춤하고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균형을 봐야겠는데 소프트웨어 주식이 단단해진다는 거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견조할 수 있겠죠. S&P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S&P 500에서 에너지 업종은 매우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업종 혹시 멀티플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런 것들이 매우 그 밸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오히려 고민스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보통 저희가 뭐 지금 상반기 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변수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지금 다 상반기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혹시나 하는 사태에 오늘 대비해서 뭐 계속 호르무즈 해협만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냥 결국 모든 것이 모아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원활하게 오늘이야 뭐 다들 안심하고 있지만 네네. 잘 돼서 금리가 내려오고 유가가 안정화되면 결국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바뀌어야 상단을 열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걸 미리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건 그게 좋죠. 그냥 미국제 10년 아침마다 확인하시고 네. 뭐 그리고 뭐 여전히 우리는 그 소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 2월 달에도 한번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6천선일 때도 네. 그때 6천선일 때 시장의 분위기가 과열이 됐고 쏠림 현상들과 유행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하다. 약간 이런 식의 우려 섞인 말씀을 네. 하셨는데 다시 6천으로 올라온 지금 시점에서도 그 시각은 좀 그러니까 제가 달라지셨나요? 박스권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 네, 모든 조건의 핵심은 결국 이제 사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커진 상황인데 올해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올해 소위 성장률의 네네. 전환점은 2분기 뒤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뒤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상승세는 약간 이게 섞인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웠다가 돌아선 게 있고 네. 또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좋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세상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숏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숏스키즈가 확실히 강력하게 미국에서 출현했다. 한국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대형주 내에서 숏스키즈가 나올 것들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던 것들. 외국인이 엄청 쌓았죠. 뭐 지금 뭐 여의도 소문난 것 중에 대차 구하러 다니는 외국인들 투성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이 가격 오면은 뭐 갚아야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 흐름이 매우 최근에 견고한 소위 수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이전보다는 좀 연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 들어오겠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준 게 개인이 제일 잘했는데 그럼 개인이 또 같이 사주면 되는데 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 사는 날 개인 팔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급 문제 물어보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수급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외국인도 여러 명 있고 개인도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 100만 주면 네. 어떤 분은 사는 게 50만, 사는 게 30만 주고 파는 게 70만 주에서 빠지는 줄 알아요. 너무 웃긴 말이죠. 그냥 파는 것도 100만 주, 사는 것도 100만 주인 거예요. 네. 올리며 사냐, 내리며 파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올리며 사고 있죠. 왜냐하면 급하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매수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매우 많이 사서라는 표현보다 네. 적극적으로 사냐, 네. 소극적으로 사냐에 중요한데 저는 간간히 그런 종목들이 아까 꼭 반도체 외에 대형주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날 보면 갑자기 외국이 한번 찍혔다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아마 커버링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급하게 사는 물량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겠죠. 네. 뭐 트레이더들이 여러 가지 로직을 통해서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잡아내려고 뭐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네.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봐야 되고 오늘은 너무나 평범한 종목들을 말씀드려요. 저는 항상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제일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만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는 야 현대차 하는 것도 있네요. 네. 심지어 야, 카카오 네이버는 정말 다들 왼수 같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말씀드려요. 저도 이랬다가 또 나중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밸류가 싸져 있다면 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아까 저에게 사회자님께서 미국의 주식이 반 더 세지 않을까요? 다른 말은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이 올라온다는 얘기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싸다고 느낄 것이고 메타가 싸다고 느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싸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도 그와 스페이스X가 움직일 때 한국의 우주 관련주도 움직이잖아요. 네. 같이 같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더 큰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한국 이쪽 분야는. 이렇게 보신다면 솔직히 코인에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은 게 꽤 보여요. 뭐 뱅크 중에서도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 투자 의견 주신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논쟁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런 업체들이 다 뭐로 결제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소프트웨어 그 업종이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면 소위 사모 신용이 터지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면 이 업체들이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돈벌이의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서클 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확강을 받았었고 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할 거고 네. 뭐 일부 은행에서는 그런 걸 또 할 거고 은행에서도 인터넷 뱅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무슨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는 거 없이 뭐 어떤 분은 저 사람 뭐 되는 대로 말하네.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거에서 돈 벌 기회가 있다 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소외주인데 아주 배드 컴퍼니 나쁜 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컴퍼니 중에서 숫자가 좀 그래서 주가가 싸져 있다면 그게 오히려 네, 낫다. 맞죠. 그런 시각에서는 볼만한 기업들이 꽤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나무와 합병 이슈가 있는 네이버도 눈여겨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적을 봤더니 1분기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보니. 통상 맞게 그런 주식들은 일부 막 실적 쇼크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가 주가 반등에 막 분기점이 되고도 하더라고요. 뭐 모든 수치가 다 깨지고 있고 카카오는 그나마 낫더라고요. 카카오는 모든 게 개선되는 좀 느낌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처음 생각은 며칠 전에 기사 보고였어요. 네카오 투자자들은 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사야지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 주식만 하면 우리 좋은 기업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의 추론을 해본다는 정도지 이게 엄청 마음에 든다는 말이니까 오해는 많이 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피지컬 AI 관련된 네. 현대차 이쪽이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숫자로는. 채팅창에 올라온 섹터 중에 조선주는 왜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냐, 조선주가 지금 최악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선주 저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방산과 조선의 공통적인 고민은 밸류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 그래도 엔진 관련된 업체들은 중국 업체 때는 괜찮았는데 네. 여전히 밸류 부담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게 봅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LNG 쪽 수요가 많이 들지 않을까 보는데 이게 그것도 역시 하나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역시도 숏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도 숏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빅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은 여전히 저도 긍정을 보는데 제가 뭐 좋게 본다고 주식이 된다면 제가 뭐 신이겠죠. 예.